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 살면서 역이민을 고려하는 한국인 분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체크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경을 넘어가는 이민이고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과 재무적인 내용도 포함되니까 내용이 조금 복잡해도 잘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 고향 가서 살아야지.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교민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생각입니다. 한국의 맛있는 음식,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리한 병원,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날 그리운 친구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죠. 요즘은 K-뷰티, K-팝 등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여 이제는 어엿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요. 하지만 막상 한국으로 가려고 역이민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미국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괜히 세금 보고 잘 못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 한국으로 가는 역이민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인생의 법적, 재정적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드라, 통신만 믿고 실행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큰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최악의 경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실 때 감정적인 부분을 잠시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반드시 따져봐야 할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법률, 세무, 이민 관련 전문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 즉 변호사, 회계사,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제작자는 이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재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신분 해결이 최우선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내가 한국에 어떤 자격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그냥 가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단기 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것은 9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어서 거주하려면 새로운 법적 신분이 필요하죠. 여기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만약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복수 국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국적을 회복할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요. 이것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민법 전문가들이 하는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나 언론 보도를 보시면 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논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 개정은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고 통과된다 해도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행법, 즉 만 65세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이 확정되고 시행된 후에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직 65세가 안 되셨거나 미국 국적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재외동포 비자, 일명 F-4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거소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있으면 한국 사람들의 주민등록증과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은행 거래도 되고 부동산 계약도 가능하고 의료보험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 대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한국법에서는 여러분이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F-4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한테 한국 비자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실무자들이 말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이거나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땄는데 한국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걸릴 수 있습니다. 역이민 계획을 세우셨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처리하셔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국적상실 신고와 F-4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행정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행정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는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행정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 문제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부 세금 모르면 폭탄 맞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고 두려워하시고 실제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몸은 한국에 가 있어도 미국 세법의 끈은 생각보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복병, 국적 포기세, 영어로는 exit tax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라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해도 만약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신다면 그냥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IRS는 여러분이 전 세계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시점에 다 팔았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실제로 팔지 않아도 말이죠. 국제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들이 경고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이 약 200만 달러를 넘거나 지난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기준 대략 19만 달러 정도 이상이라면 커버드 엑스페이트리에이트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exit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은퇴 계좌인 IRA나 401k, 주식, 뮤추얼 펀드 등 모든 자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손에 쥐고 있지도 않았는데 세금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농담이 아니고 반드시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국제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재산이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셔도 집값과 은퇴 계좌를 합치면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시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IRS에 매년 세금 보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미국 세법의 특징입니다. 어디 살든 시민권자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돈을 번다면 거기서 발생한 소득도 보고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FBAR라는 겁니다. 포런 뱅크 어카운트 리포트의 약자인데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 계좌에 연중 어느 시점이든 최고 잔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이걸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세무 사례를 많이 본 세무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FBAR 미신고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계좌당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잔액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몰랐어요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전세금 받아놓은 것, 부동산 매매 대금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던 것, 자녀 결혼 축의금을 모아둔 것, 이런 것들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4월에 하는 일반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10월까지 핀CEN이라는 곳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의 거주자 과세입니다. 한국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시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미 조세 조약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다행히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는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하지만 IRA, 즉 사적으로 연금을 위해 은행기관에 투입하는 개인은 퇴구자에서 인출하는 돈,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같은 건 양국에서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낸 세금을 외국 납부세 공제로 처리하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조약이 있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거지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양국에 다 신고는 해야 하고 복잡한 계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을 모두 아는 회계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집 김 사장님은 괜찮았다더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미국에만 보고했다더라. 등등 그런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들대로 세금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나는 나대로 상황이 다른 법입니다. 반드시 각자 상황이 다 다르고 소득 구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여기민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면 합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부) 의료보험 가자마자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면 병원비 걱정 없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 한국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여부를 넘어서 약간은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맞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큰 수술이 필요할 때만 한국에 와서 보험 혜택 받고 다시 나가는 소위 먹튀 문제가 생기면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하여 한국 국민의 원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민권자나 재외동포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에 입국한 후
최소 6개월을 체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확히는 입국일로부터 딱 6개월이 아니라 국내 체류 기간이 통산해서 6개월을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 먹거나 하게 되면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시거나 별도로 민간 실손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을 들어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의 의료비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백 달러씩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한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미리 고려해서 예산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곧바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되시면서 즉시 보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취직할 일이 없을 테니까 대부분 지역가입자가 되셔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개월을 버티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녀가 한국 직장에 다니는데 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보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엔 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피부양자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금액도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로 월 2,000달러 정도 받으시면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연간 한화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득 기준을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생각보다 피부양자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보험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죠. 무엇보다 6개월이라는 대기 기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역이민에 관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에 가서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유지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매월 또 다른 비용이 드는 것이니 만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주제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부, 자산과 연금, 내 돈 어떻게 가져가나? 네 번째, 자산 이동과 연금 문제입니다. 돈이 국경을 넘어 다니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은행 앱에서 송금 버튼 누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전원주택 같은 부동산을 사시려고 큰 돈을 송금하실 때는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법무사들이 조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외국환 거래 법상 5만 달러 이상 송금할 때는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미국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 명세서, 연금 수령 증명서, 집을 팔았으면 주택 매각 계약서 같은 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외국인 거소증이나 국내 거소신고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도대체 복잡해서 집 못 사겠구나 라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면 가능한 문제니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를 생각해 보면 더 복잡하지 않았나요? 하여간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거소증을 먼저 발급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계약금만 넣어놓고 등기를 못해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말입니다. SSA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소셜 시큐리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뭐라고 부르든 그 돈을 한국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체결된 사항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같이 받으시는 분이라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WEP라는 게 있습니다. 윈드폴 일리모네이션 프로비전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은 외국 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월 몇백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미국 근로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WEP 적용을 안 받습니다. 20년 이하면 최대 감액이 적용됩니다. SSA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웹사이트에 가시면 WEP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근로 기록과 한국 연금 정보를 넣어 보시면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두 나라 연금을 합쳤을 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꼭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산 이동, 연금 수령, 이런 재정적인 부분은 어쩌면 역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드시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알아두셔야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부 문화와 현실 환상 걷어내기. 마지막 5번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역이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합니다만 한국 가서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여유롭게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한국 기행 같은 한국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한국의 시골은 미국의 서버번, 교외 지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시골은 병원이나 대형마트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로 가도 30분 또는 1시간씩 걸리는 곳도 많고 문화예술 시설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이미 형성된 마을 커뮤니티에 외지 사람이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골 마을 텃세에 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는 분이 아니라 서울의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겠다고 갔을 때 겪는 갈등입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심심찮게 다루는 내용이지요. 대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꿀 때가 많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마을 문화와 관습을 해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성이나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이라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으로 섣불리 역이민을 갔다가 결국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족과 친구, 친척도 많지 않아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요. 한국이 타지처럼 느껴져서 외로움을 호소하시면서 제2의 고향이 된 미국을 그리워하기도 하죠. 결국 시골 전원주택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시 도시로 이사하시거나 심지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이민 상담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실제로 역이민 후 2년 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외로움과 문화 충격입니다. 40년, 50년을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생활 방식,
사고방식이 이미 미국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엄격한 위계 질서, 심지어 말투까지도 적응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여유 있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국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기 힘들다고 합니다. 반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은 의료시설, 편의시설은 정말 최고입니다. 하지만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치열한 경쟁 사회의 분위기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넓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처럼 복잡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들어가면 매우 심하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맨해튼에 들어와서 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답답함일 것입니다. 건물과 자동차, 사람이 꽉 찬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년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기민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느껴졌는데 한국에 와보니 미국 사람으로 느껴지는 이중성, 이게 생각보다 큰 정서적 부담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두 분의 적응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잘 적응하는데 다른 분은 힘들어하시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귀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자주 여행하거나 1년이나 6개월 정도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영어로는 트라이얼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시험 거주 기간을 갖는 겁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단계별 접근법을 보면요. 1단계, 먼저 3개월 정도 한국에서 렌트로 생활해 보는 겁니다. 여름과 겨울을 모두 경험해 보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은퇴 지역을 잘 선정해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단계, 그렇게 여행해 보니까 괜찮다 싶으면 이번에는 거소증을 신청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 체류하면서 건강보험 대기 기간도 채우는 겁니다. 3단계, 만약 미국에 집이 있다면 다짜고짜 팔지 말고 그 집은 일단 렌트를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길고 한국에 가서 1년 또는 2년 정도 살아보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집을 팔지 말고 말입니다. 앞서 말한 세금 보고는 꼬박꼬박 잘해줘야겠지요. 4단계, 그런 시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정말 확신이 서면 그때 비로소 미국 자산을 정리하고 완전히 이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실패했을 때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맺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 길고 복잡한 내용이죠. 그러나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훨씬 더 복잡하지 않았나요? 미국에서 수십 년이나 살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고자 할 때도 역시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경험과 지혜가 많이 쌓여서 과거보다 이민이라는 문제가 더 쉬워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충분히 고려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역이민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오늘 영상 마지막에 말했던 시험 기간을 반드시 갖기를 권합니다. 먼저 한국으로 여행을 자주 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끔 10년 만에 간다는 둥, 20년 만에 간다는 둥 하는 분들이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한국이 많이 발전해서 좋아졌다면서 섣불리 역이민을 입에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불안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길게 한국으로 여행을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후에 한국에 관해 더 잘 알고 나서 역이민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이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좋았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